대전에 사시는 조영숙 씨, 올해 69입니다. 평생 약국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건강에 대해 남들보다 잘 아신다고 자부하셨죠.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시는 습관으로 20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비로도 덜하고 감기도 안 걸린다고 주변 분들께도 권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구체 영아율이 50%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전상이 90 이상인데 이미 만성공파병 3단계 초입에 들어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매일 단 음료를 드시냐고요? 조영숙 씨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단 음료라니 저는 꿀물밖에 안 마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꿀은 전연식품이니까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고요. 설탕과는 다르다고요. 저도 솔직히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꿀에는 항산화 성분과 항균 물질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전통적으로 약재와 함께 쓰여온 역사도 길고요.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꿀의 약그 % 산시바에서 % 연주화하는 가당입니다. 가당은 과일에서 온 당이라는 뜻이지만 우리 몸에서 처리되는 방식은 포도당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방법이에요. 지금부터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 꿀이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을까요? 사실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생 아시스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꿀 속에 들어있는 포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고지방 식단으로 손상된 신장을 오히려 보호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까지 개선해서 만성공파병의 진행을 늦추더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꿀이 신장에 좋은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것은 가공하지 않은 순수한 전용 꿀이었고 양도 체중에 맞춰 아주 정밀하게 조절한 양이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를 떠올려보세요. 큰 숟가락으로 넉넉하게 퍼서 넣으시죠.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루 종일 과일도 드시고 요리할 때 꿀을 쓰시기도 하니까 하루에 몸속으로 들어오는 가당의 점량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면 하루 3알을 먹으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약이 좋다고 한 번에 10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되죠?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양에서는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꿀에 딱 들어맞아요. 꿀 한 숟가락 약 하루 1g에 가당이 대략 8g에서 5g입니다. 하루에 큰 숟가락 3번이면 가당만 50g이 넘어요. 여기에 다른 음식에서 들어오는 가당까지 합치면 간과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의 가당 처리 능력이 젊을 때보다 확연히 떨어져요. 같은 양을 먹어도 30대와 60대의 몸이 처리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젊을 때는 간이 빠르게 처리해서 요산이 잠깐 올랐다 내려가지만 나이가 들으면 요산이 높은 상태로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신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빗물이 잠깐 내렸다가 그치면 당이 괜찮지만 계속 고여 있으면 당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당이 신장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 신장 속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필터가 양쪽 합쳐서 약 반만 개 들어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혈관들이 뭉쳐있는 구조예요. 집에 있는 전수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고루고루 나눠 쓰는 에너지입니다. 근육도 쓰고 뇌도 쓰고 신장도 씁니다. 반면에 과당은 오로지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간 혼자서 그 일을 다 도와는 거예요. 그리고 간이 가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아르쟁야시우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가당이 분해될 때 요산뿐만 아니라 하이포잔틴이라는 물질도 함께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름이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산이 신장 혈관벽에 상처를 내는 가르날이라면 하이포잔틴은 그 상처 부위에 불을 지르는 성향과 같습니다. 하이포잔틴이 신장세포 안에 있는 염증 스위치를 직접 켜버려요. 한번 켜주면 염증 물질이 연쇄적으로 쏟아져 나와서 주변 건강한 세포까지 함께 망가뜨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당의 위험을 요산 하나로만 설명해 왔는데 실제로는 두 가래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 연구를 접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가당을 지속적으로 가다 섭취하면 신장 주변에 지방이 쌓입니다.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방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올리고 올라간 혈압이 다시 신장의 미세혈관을 압박합니다. 좁은 수동 안의 수압을 생에 올리면 연결 부위가 터지듯이 이미 약해진 사구체에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요감막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당가다 섭취가 만들어내는 공격 경로가 세 가래입니다. 첫 번째, 요산에 의한 직접적인 혈관 손상. 두 번째, 하이포잔틴에 의한 염증 연쇄 반응. 세 번째, 신장 주변 지방 축적에 의한 혈압 상승과 압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구체가 서서히 굳어갑니다. 한번 굳어진 사구체는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이 있어요. 신장은 예비력이 아주 큰 장기입니다. 사구체의 절반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도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전수기 필터 10개 중 5개가 이미 막혔다고 해볼게요. 나머지 5개가 무리해서 일하니까 물은 여전히 깨끗해 보입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이미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이후에요. 그래서 수치만 믿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건강한 분이라도 매년 자연적으로 약 % 정도의 사구체가 노화로 기능을 잃어갑니다. 60세가 되면 태어났을 때보다 사구체의 % 상시에서 % 연주가 이미 기능을 멈춘 상태라는 계산이 나와요. 여기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이런 상태에서 가당으로 인한 주가 공격까지 받으면 남아있는 건강한 사구체에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여러 명이 해야 할 일을 6명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한 명이 더 쓰러지면 나머지가 더 힘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만성콩팥병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무섭게 들으실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사구체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면 악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저붓고 건강한 분이 아침에 구름을 한 잔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건강관리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바시스가 이미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혈압이 %의시록된 바, 당뇨병이 %아르스된 이유예요. 우리 주변 어르신 여러분 중 8분 이상이 이미 몸 어딘가에 부담을 안고 계신 거예요. 고혈압이 있으시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이미 높은 압력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 자체가 사구체를 손상시키고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 매일 가당이 중하로 들어오면 이미 지쳐있는 필터에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됩니다. 아르쟁 아르시년 국제 신장학 가이드라인에서도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가당이 많은 식품을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같은 가이드라인에서 요산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약으로 낮추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약보다 식이 조절이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매일 먹는 것부터 바꾸라는 뜻이니까요.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있다든지 발목이 저녁 때 유난히 붓는 경우 어떠세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있는데 한두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면서 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거품은 이지붕 안에 사라지는데 담배그녀에 의한 거품은 3분이 넘어도 남아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박재원 씨,
이른들이십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매일 그르물에 레몬즙을 타서 큰 컵 가득 드셨습니다. 작년부터 바르모크 붓기가 안 빠지시더니 소변에서 미세아르부민이 검출되셨어요. 다행히 초기라 그래 양을 줄이고 과일 주스를 끊으신 뒤 관리하고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 강미전 씨 74시십니다. 평생 재래시장에서 고노무르 가게를 하셨던 분이에요. 아침마다 그릇 숟가락에 인산차를 타서 드셨습니다. 3년 전부터 밤에 3번 4번씩 그 화장실을 가셨어요. 전미르공사에서 사구체여가율이 40치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성콩팥병 3기 후반이었어요. 식단 분석을 해보니 그래서 오는 가당 시장에서 맛보시는 과일, 조리용 무료까지 합쳐서 가당 전량이 권장치를 훨씬 넘기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그래 양을 큰 숟가락 2개에서 작은 티스푼 하나로 줄이고 과일도 하루 주먹 1개로 제한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강미전 씨는 처음에 많이 섭섭해 하셨어요. 20년 넘게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어머니, 선주대학 졸업 시까지는 건강하셔야지 하는 한마디에 마음을 그치셨다고 합니다. 1년간 식습관을 바꾸시고 매일 30분씩 걸으신 결과 사구체 요가율이 의시상으로 올라오셨어요.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아까를 막았고 야간 소변 횟수도 2번 이하로 줄었습니다. 내일 아침 소변 한 번만 확인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신장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사구체 용화율이라는 수치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수치가 60 미만이면 만성콩팥병으로 진단됩니다. 평소에 잘 보지 않으시는 항목인데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혈당이나 혈압만큼이나 중요한 수치예요. 그렇다면 그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끊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먹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3가지예요. 양, 온도, 그리고 품질입니다. 먼저 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꿀은 작은 티스푼 하나, 약 5g에서 10g이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가당이 아르그램에서 3g 수준이라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아요. 큰 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보다는 가벼운 식사를 하신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공복에서는 가당이 급격하게 흡수되어 간에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거든요. 밥을 먼저 드시면 가당의 흡수 속도가 느려져서 간이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 한 잔, 종이컵 한 잔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먼저 드시면 혈액이 희석되어서 사구체 부담도 줄어요. 물이 먼저 혈액의 농도를 낮춰서 가당이 들어왔을 때 신장이 한꺼번에 부담을 받지 않도록 기를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2번째, 온도입니다. 그릇을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 습관을 좀 바꾸셔야 해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으로 그린 70도 이상에서 가열되며 변질 물질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2kg당 40mg을 넘으면 품질 저하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6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타시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적당해요. 바르바르 끓인 물에 바로 넣으시면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방해되고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곱에 타르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60도 정도로 내려갑니다. 손으로 곱을 잡았을 때 뜨겁지만 계속 잡고 있을 수 있는 정도면 적당해요. 3번째, 품질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실 수 있는 사실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같은 꿀이라도 어떤 곳에서 왔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그래 혈당 지수가 제조 산시하루에서 최고 바시우까지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당과 포도당의 비율이 컵도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신장이 고구전되시는 분이라면 비싼 꿀을 사실 필요 없고 순수한 전용 꿀인지만 확인하세요. 마트에서 성분표를 꼭 보셔서 무르엿이나 액상가당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고요. 순수한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살아있지만 다른 당류가 섞인 제품은 보호 효과가 사라지고 가당 부담만 높아집니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찬물에 꿀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버지지 않고 바닥으로 뭉쳐 가라앉으면 순도가 높은 꿀입니다. 반면에 물에 닿자마자 힘없이 풀어지면
다른 성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당은 그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과 하나에 가당이 약 12g, 매 하나에 12g, 포도 한 송이에 10g 정도 들어있어요. 아침에 그르무르 한 잔 드시고 오후에 사과 하나면 하루 가당이 6g을 넘깁니다. 여기에 식사할 때 불고기 양념에 들어간 물엿이나 조림에 쓰인 설탕까지 합치면 하루 20g을 쉽게 넘기게 되죠.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는 식단을 보면 의외로 가당 섭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라며 과일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릇 하나만 조절할 게 아니라 하루 가당 총량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그램 단위로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어느 그릇 먹었으니 과일은 반 개만. 이 정도의 느슨한 감각이면 충분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해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가당 처리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를 드시기 전에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그릇 자체는 나쁜 식품이 아닙니다. 한산화 성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파센터 30바에서 파센터 연주화가 가당이기 때문에 록세유,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은 양 조절이 필수입니다. 하루 작은 티스푼 하나, 5g에서 10g이 안전한 범위예요. 둘째, 가당이 신장을 해치는 경로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복잡합니다. 요산에 의한 직접 손상, 하이포잔틴에 의한 염증, 신장 주변 지방에 의한 혈압 상승. 이 세 가지의 공격을 하시면 그릇뿐 아니라 과일과 물엿까지 합쳐서 하루 가당 총량을 가르리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력시도 이하, 물에 타시고 순수한 전용 그릇을 선택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조영숙 씨는 큰 숟가락 대신 작은 티스푼으로 그린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건복 대신 식사후로 바꾸셨습니다. 몇 개월 뒤 사구제어가율이 6상까지 올라오셨어요. 완전한 정상은 아니지만 더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개선되었습니다. 감미전 씨도 1~2년간의 식습관 변화로 연주치에서 의시상으로 올리셨고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신장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내 식탁 위에서 매일 내리는 선택이에요. 급하게 효과를 보려 하지 마시고 물이 돌을 깎듯 천천히 우리 몸을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침 한 잔을 바꾸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시고 건강한 날들을 하루라도 더 오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매일 그릇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신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